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부동산 뉴스 읽는 게 굉장히 뜨문뜨문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대신 그러나 커뮤니티 탭 가서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부동산 뉴스들, 부동산 뉴스 브리핑이라고 해서 더 착실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는 욕하지 마시고 그 부동산 뉴스 브리핑 텍스트, 글들로도 조금 부동산 뉴스들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쪽에 할애하고 있다 보니까 뉴스 읽는데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고 새학기 시작된 부분도 있고 이거저거 여러 가지 추스리는 것들 때문에 조금 뜨문뜨문한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일부 얘기들 좀 꼽아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헛바퀴도는 서울형 리모델링 2년째 안전진단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런 기사예요. 2018년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선정했지만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단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인데 이 안전진단 비용 신청을 위한 사전 주민 동의 과정,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지들이 수직 증축,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좀 더 위로 높은 층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 수직 증축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여부가 정리가 덜 되어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죠. 그리고 추가 부담금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로 주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어서 동의가 잘 안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시범단지들 중에서 문정시형 아파트는 유일하게 조합 설립을 했는데 사업이 갔다는 거죠. 수직 증축 방식이 아닌 수평 증축 그리고 별동 증축 방식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수직 또는 수평 증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는 형태의 리모델링도 이제 가능해지긴 했지만 이 경우에 늘어나는 세대수를 일반 분양을 해서 이 분양 수입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돼서 일반 분양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규제를 받게 되니까 굳이 수직 증축 또는 수평 증축으로 일반 분양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서도 조금 주저주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에 있는데 그걸 다른 규제들이 찍어 누르고 있다 보니까 쭈삣쭈삣 주저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민간과 공공의 근본적인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은행 상담센터, 주로 PB센터라고 하죠. 그리고 일선 세무사들, 이제 자산가 분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기사가 보여서 한번 읽어봤어요. 최근에 다주택자들의 매도 결정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부분 때문인데 올해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받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아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은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보니까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할 수 있을 때 처분하자.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서 처분하자. 이런 분들의 매도 결정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의는 관심은 꾸준하긴 한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영업들 특히 오프라인 영업들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 건물 투자도 신중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증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증여 검토하고 있는 경우 많다.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증여 검토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증여를 언제 할지 시점에 대한 것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 왜냐?
증여가액이 거래사례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증여세를 아무래도 줄이는 데 유리하죠. 근데 가격이 자꾸 꺾인다 이런 기사들을 보이고 낮은 실거래가가 나오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아무래도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유리할 거다고 판단을 해서 하락한 실거래가가 나오는 시점에 증여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한편으로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담부 증여는 부채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적게 나오지만 대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6월 말까지는 10년 이상 보유주택의 경우에 중과배제, 그 다음 장기보유공제 적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일부 내고 부담부 증여를 이용해서 자녀 등에게 전세 끼고 부담부 증여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이게 최근 PB센터 그리고 일선 세무사 분들의 자산가들 상담 트렌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녹화하려고 사무실 나오는데 오다가 동네 부동산 사장님 만났어요.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들 있죠. 참 코로나 때문에 큰일이네요. 손님 하나도 없죠. 뭐 이런 얘기들 나누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동네에 전세 월세 매물도 없대요. 이게 찾는 사람이 없어요라기보다는 매물이 없어요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냥 이사 나가는 것도 안 하고 그냥 눌러 앉는 분들이 많나 봐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전세 월세도 매물이 별로 없어서 안 돌아간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일부 지역의 얘기인 것 같아요.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 영향권에서 비켜난 지역들은 아무튼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시청자분들 지역들은 어떠신가 궁금해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지금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인데 서울시의 전셋집이 씨가 말랐다. 전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사 사례를 보면 대단지 아파트 입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에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도 더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가격들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좀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임차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집 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오르고 있고 전세 매물도 생각보다 없더라. 뭐 이제 이런 현장을 돌아보는 임대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의 푸념으로 기사가 시작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으로 2년간 직접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붙으면서 신규 입주 아파트들에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임대 물량들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새 아파트 임대 매물이 줄다 보니까 예상보다 새 아파트 전셋값이 잘 방어되고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쇼크가 예견되었던 강동구 고덕동 일대도 물량들이 얼추 정리가 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3,000가구 입주 예정인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신정뉴타운 1-1구역 재개발이죠. 그리고 은평구의 녹번역 이편한 세상 롯데캐슬 응암 2구역이죠. 여기도 세대수가 많은데 이들 지역 모두 전세 매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전세 가격이 상승 중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다. 뭐 기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 서울 전셋집이라고 쓰여 있어서 서울시 전세 물량 전체가 뭐 이렇게 씨가 말랐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사에서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임대 물량이 생각보다 적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 방어가 잘 된다. 이유는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이 붙으면서 물량이 좀 적게 나오는 까닭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의 임대 물량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대신 거주하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임대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은 빠져나오게 되니까 그쪽에는 임대 물량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시장 전체 임대 물량은 하나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건 맞거든요. 서울시 전체 전셋집의 씨가 마르는 원인이 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동네에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씨가 마른 이유는 그럼 뭘까요?
안 그래도 이야기 나눴던 부동산 사장님 얘기로는 지난 한 1, 2년간 30대들 젊은 분들 실입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동네도 주택 실제 구매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 실거주 비율들이 높아지면서 임대 수요가 확 늘어날 요인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 2년 거주 직접 요건이 붙으면서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임차기간 만료되니까 세입자 내보내고 비과세 받으려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온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을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싶습니다. 굉장히 피드백이 많아 보이는 기사죠. 지옥 다녀온 주가에 재개발 주택을 팔아서 주식 사자라는 제목의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지난주 검색어 1위가 주식입니다. 이제까지는 위례, 분당, 목동, 둔촌, 고덕, 개포 이런 서울 또는 수도권의 주요 지역의 이름들이 검색 순위에 올랐거든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매수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본다는 건데요. 지난 일주일간 4만 건이 넘는 검색량을 보이면서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1등을 했어요. 위례가 보통 한 38,000, 4만 정도 검색량 나왔었고 뭐 안 좋아도 3만 정도 나왔었는데 위례는 한 2만 1천 정도로 줄었고요. 주식이 4만 건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에 환율, 금리, 달러, 삼성전자 등이 포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27일 현재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해서 심리가 많이 안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외국 주가들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주고 이러다가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도 같이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했던 시기였죠.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남들의 의견들이 궁금하니까 많이들 검색해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개발 팔아서 주식을 사자, 아예 그냥 한 수 더 뜨는 경우도 있나 봐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급매로라도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급매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재개발 구역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광명뉴타운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빠르게 현금화를 원하는 집주인들이 증가한 영향이라면서 주가가 금융위기 때만큼 주저앉자 주식시장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뭐 연초보다 4천만 원가량 가격을 내린 물건들 이렇게 내놓고 심지어는 뭐 양도소득세가 중과돼도 개의치 않는 분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광명뉴타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최근 성남 상대원 2구역에서 이틀 만에 급매 물건을 거래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매각 대금을 재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게 가격을 불렀고 통상 잔금까지 치르기는 아무리 빨라도 2,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금의 일부만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도 그렇대요. 성동구 B 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도 매각 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 전역의 재개발구역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C 중개법인 대표는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주식 투자를 금기시했지만 고객들의 상담이 잦아져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이 기사에서 이 C중개법인 대표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 살짝 했거든요. 흔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주식을 가서 사서 나라를 구하자. 자,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제 주식에 대한 포지션은 명쾌합니다. 예, 저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이런 주식 투자는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이유는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굉장히 이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확 몰릴 때 쫓아 들어갔다가 망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냥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제 페이스대로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하기에도 사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야에서 자신 있는 거 잘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 공약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용산, 분당 지역구 후보들만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 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구에 계신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저희가 종부세를 감면하도록 법 개정을 하려고 할 테니 저희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런 목적이시겠죠. 근데 저라면 그냥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 이런 식으로 유권자군을 나눠서 당신들한테만 어필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15년 전쯤에 세운 고가주택의 개념인 6억 원, 9억 원 종부세 기준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현실화해서 12억 또는 12억 초과하는 아파트에만 종부세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준에서 납득할 만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구호는 야당에서도 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12억, 1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지금 6억, 9억 이런 기준은 아니고요. 조금 종부세 기준을 높여서 지나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아파텔 연합회라는 곳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피스텔 취득세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범위에 차등화된 취득세를 내게끔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를 않아서 4%의 취득세를 내죠. 건물, 토지 이런 거 다 4% 취득세 냅니다. 근데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세율이 4.6%가 되죠. 되게 높아요. 이거에다 채권 할인 하고 하면 거의 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세율이 주택에 비해서 높은 것에 대해서 이의들이 굉장히 많아 왔어요. 일단 오피스텔 살 때 취득세 얘기하면 껌뻑 싶습니다. 뭐가 이렇게 세금이 많아요?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흔히 아파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외형상으로는 주택이랑 거의 유사한데 건축법상 오피스텔에 해당해서 이제 아파트인 것처럼 이렇게 분양한 아파텔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또는 이런 아파텔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으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등록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으면 다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에 중과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세입자들 주소 전입 못하게 임대인들이 집으로 안 쓰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이런 편법들이 오피스텔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떨 땐 주택으로 봐서 그에 해당하는 페널티들을 물어야 하는데 취득세 낼 때는 넌 오피스텔이니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말고 오피스텔에 대한 높은 취득세 세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불리함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가 있어 왔는데 2017년 7월 달에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오피스텔의 계약자들이 집단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업무시설로 보아 4%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 결과가 2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냥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4%, 4.6% 취득세 내란 소리예요. 앞으로도 오피스텔, 아파텔의 높은 취득세는 계속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요층들에 있어서 좀 족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타는 금요일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른 부동산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